19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원하고 계십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이번 헌법 개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고한 지지가 필요한 만큼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해서 국회방송이 마련한 5부작 특집 토론 개헌이 미래다. 오늘 이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 또 지방 분권 각 쟁점별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네, 마지막 이 개헌을 꿰어낼 주체가 지금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주역들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야 4당 간사분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이인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신 정종섭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김관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영 위원장님 네, 올 1월에 출범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선 치르느라고 사실 네. 별로 활동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활동은 많이 했는데 대선에 묻혀가지고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활동은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5일에 첫 전체 회의를 했거든요. 예. 전체 회의만 14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과를 나눴습니다. 이 기본권 중심으로 하는 1분과, 정부 형태 중심으로 하는 2분과 나눠가지고 1분과 소위가 한 7차례, 2분과 소위가 한 11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또 이제 저희 개헌특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위위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 또 시민사회에서 개헌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50여 분의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뭐 회의를 많이 했죠. 모두 100차례 가까이 95번 회의를 해서 그동안 개헌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되는가 이른바 개헌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 정리를 쭉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단에서는 뭐 쟁점별로 합의한 것들도 꽤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 합의라기보다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된다. 반대 의견이나 뭐 소수 의견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을 수는 다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걸 이 쟁점 단위로 합의를 해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또 외국의 헌법 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검토하면서 장단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내고 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소개해 주신 제1소위, 제2소위에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제1소위를 김관영 의원께서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소위에서는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1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쟁점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총강 부분. 그동안 3.1운동, 4.19 항거정신을 총강에 반영하고 있는데 전문에 그 이후에 시대정신 변화된 뭐 예를 들면 5.18이라든가 또 육시방쟁을 넣을 것인지 그런 문제요. 또 기본권에 관한 문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 이 보장될 새로운 기본권을 수정할지 또 새로 넣을지에 관한 문제. 또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정과 경제에 관한 문제.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 그렇게 1소위에서는 5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1소위가 별도로 따로 모여서 회의를 지금 7차례 했고 대부분 이 쟁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것이 쟁점인지에 관한 의견을 의원들끼리 이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민 대토론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의견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2소위는 이인영 의원께서 위원장이신데 역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도 전체 회의 중심으로 운영했던 한 달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달을 제외하면 나머지 4달 동안 거의 매주 소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담당했던 영역의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는 정부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현행 대통령 제도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산하고 분권하는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주제를 하나 다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국회의 기득권은 내려놓으면서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람직한 그 개선의 방향은 또 개선된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의 그 독립과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주요 헌법기관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검토했고요. 또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독립되고 중립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어떻게 헌법으로 규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당과 선거제도를 변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대표되고 또 비례적인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헌법 정신으로 규범화할 것인가 이런 점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을 전개하였습니다. 1소위, 2소위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하는 표현을 잘 쓴 것 같아요. 거의 서말 이상의 이 구슬들을 다 일단은 쟁점별로 늘어놓고 공부들을 다 마치신 그런 셈일 것 같은데 정정섭 위원은 또 오랫동안 헌법학자이셨기 때문에 이제 거의 특위 내에서 또 전문위원 실무소위까지 다 합해가지고 웬만한 쟁점별 공부는 끝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공부도 다 끝났고 자료도 다 모아졌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도 어지간히 다 취합이 됐는데 우리 특집 방송 이번 기획한 이유도 거기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 시대에 개헌을 해야 되느냐, 왜 개헌이냐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결국은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만이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국민들을 설득시킬까 혹은 납득을 시킬까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앞으로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 거죠. 개헌 예, 특위에서. 그건 그렇죠? 만장일치로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이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운영을 해 왔는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한 단계 테이크오프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3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시대 정신이 좀 변화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변화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지금 개헌의 필요성, 당위성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 속에는 이제 국민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자, 지방 분권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틀을 만들어 보자. 또 정부 형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말씀들 계시는 대통령 1인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한번 되면 승자 독식이다 해가지고 all or nothing 게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권력 쟁탈을 하려고 대립 갈등 이런 이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분권하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지금 얘기돼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법으로 보면은 법률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의 권리든지 혹은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개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지금 민주화 이후에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이게 개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 논의들을 우선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국회 국민 대표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법률로서도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민이 스스로 이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개헌을 해야 될 필요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개헌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기본권, 정부 형태,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좀 무게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형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제도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대통령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여태까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항상 불행했다. 끝이. 이거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부분, 기본권, 지방 분권 이 부분은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잠재돼 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이 지금 함께 분출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헌 특위 가장 핵심 과제가 어쨌든 개헌을 성과를 내야 되는데 또 지금 너무 많은 요구들이 분출되어 있어서 이것 중에 좀 어떤 거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미리 확실히 완료를 하고 또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그 다음 개헌에 대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개헌 로드맵을 짜는 부분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쭉 국민 대토론회 하면서 이제 개헌 로드맵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저희 오부작 토론에서도 전문가분들과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분권에 대해서 뭐 약간의 찬반 토론도 있었고 뭐 서로 의견을 이렇게 보태가는 토론도 있었고 그런 토론들을 했어요. 그럼 정작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만 일단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3분의 2라고 하는 말이지만 개헌 정도 되면 국회의원 저희 전원이 만장일치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제가 쟁점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부 형태 부분이 제일 뜨거운데 그거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너무 뜨거운 얘기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 기본권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인영 의원부터 좀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만 각 당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다 통일된 의견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를 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기본권 분야.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권은 우선 국민들의 주권. 저는 헌법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민 주권의 개념을 얼마만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예. 전제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넘어서 거기서 나온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행사되는 거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생각하는 출발이라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도로서 또 헌법 규범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정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발항권이라든가 그렇죠. 때로는 법을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발의권, 발항권의 문제라든가 어쨌든 지금 청원권을 넘어서는 이런 범주로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던진 충격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들을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들로 헌법 정신에 규범화할 거냐 예. 이런 문제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가 변하고 특히 기온노나 이런 것들이 점증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환경 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한 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그것이 그냥 주거권이나 이런 정도 개발 속에서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기본권으로 우리가 헌법 정신에 규범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정보 사회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보 기본권의 문제들을 정보 접근권, 정보 접근권, 기본권, 뭐 자기 결정권 예. 등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해왔던 집회 결사의 자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백남기 농민의 어떤 이런 사건 과정에서도 보았지만 어떻게 더 충분하게 보장할 거냐 공권력으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 피해들을 어떻게 인권서부터 다 포함해서 충분히 보장할 거냐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촛불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과 관련한 개혁의 문제들인데요. 예. 언론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은 획득했지만 언론사로부터의 자유 혹은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운 거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상당히 생각합니다. 포괄적이네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열거해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뭐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가 재벌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속에서 이른바 사회경제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헌법을 둘러싸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으킬 뭐 사회적 파장, 쟁점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을 노동자로 바꿔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식의 그 봉건적인 혹은 전근대적인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경제 주체 간의 그 조화로운 이런 그 성장을 위해서 조정하고 뭐 또 일정하게 그 공공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좀 더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인영 의원께서 뭐 거의 포괄적으로 기본권 분야 전반을 다 짚어주셨으니까 정정석 의원부터는 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로 좀 주시죠. 그 기본권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의 내용하고 독일의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과 미국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더 완벽합니다. 예. 우리 기존 헌법에 기존 헌법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를 진다. 이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국가를 향해서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국가가 빨리 이런 것을 하시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 37조 1항에 보면은 이런 많은 이름을 붙였는 기본권과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실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안전권을 주장을 하지만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 이것은 헌법에 있든 없든 국가는 당연히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권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명시적으로 해보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국가로 하여금 좀 더 자기가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의무감을 느껴서 그걸 실행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명문화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서 이제 다만 안 되는 문제는 방금 이제 그런 문제죠. 국민 발언권, 그렇죠. 국민 소환권 이런 거 국가 권력과 관련되어서 이제 국민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느냐 했을 때는 그런 문제는 그거는 뭐 해석으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래 보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 권리라는 이름 하에 많이 넣는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만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국회가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지금이라도 만들면 국민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기본권 논의를 할 때도 정말 말 한마디 하나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게 명확한 그 기본권 실현 의무를 부담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나씩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헌법에도 이미 보장돼 있으나 다소 추상적이단 말이죠.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몇 가지는 헌법에 명문화한다. 명문화한다는 얘기는 국회에게도 이것을 실현할 법을 빨리 만들어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김관영 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권. 이것은 인간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권은 보장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 헌법상에서도 생명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는 보장되는 것인데 그것을 명시화가 안 돼 있을 뿐이니까 또 그것을 하자라고 하면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30년 동안에 이 사회 현상이 많이 바뀌고 또 우리 사회의 많은 요구들을 이제는 헌법의 새로운 가치로 좀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방 정 의원님 말씀하신 생명권이라든가 안전권이라든가 소비자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건권, 정보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래도 헌법 차원에서 한번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하위 법령들에 의해서 상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많은 법들의 개별 법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헌법적 가치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는 헌법의 기본권의 가장 큰 가치가 자유평등 사상인데 37조 1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석에 의해서 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는 소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항들 중에서 과거에 국가 우선주의적인 그런 사고의 그 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데 이 헌법의 조항 때문에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 이중 배상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제 제대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월남전 참전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네, 그리고 근로자의 그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현실에 맞게 헌법에서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이번에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본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소위 성평등으로 하는 그것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그렇죠.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일부 또 반대하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고 혹시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뭐 동성애나 동성혼을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거나 합법화하는 그런 차원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분들과 토론을 해보면 대체로 이 기본권 분야에서 바뀌어진 사회 환경을 반영하자. 환경권, 정보기본권, 안전권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 견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말씀하신 성소수자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권, 또 아까 정치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나 소환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우리 하태경 의원이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뭐 사실 다 쟁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쟁점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 문재인 정부가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 표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합의를 못하면 정부가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국회가 합의를 못해서 정부가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또 국회로 와야 돼요. 네. 그럼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느냐. 그걸 가지고 또 찌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냥 이게 단순한 립 서비스인지 정말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안을 먼저 내라. 초안을 낼 거냐 말 거냐. 저는 초안을 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토론을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관심이 있는 집단은 주로 이제 그 분야 전문 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관심이 있고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개헌 특위 함께하는 의원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개헌 자체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지.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당의 당론이냐? 당론은 이것이 통과되기 직전에 정해집니다. 지금 아주 진지하게 토론이 안 돼요. 아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날 매일매일 현안이 있고 예, 급한 예,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이제 힘을 쏟다 보면 이제 이 개헌은 사실 중장기적인 문제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의원 모두의 관심사가 되려면 정부가 초안을 내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초안에 대해서 국회가 파이널을 만들어 달라. 마지막 답안지를 만들어 달라. 국민들에게 제출할. 이렇게 되면은 내년 6월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가닥을 잡고 논의해야 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소모적인 논의가 안 될 수 있다. 진척될 수 있다. 진전된다는 우리 거죠. 하태경 의원 방금 언급하신 대목은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아껴뒀다가 오늘 저희 토론의 말미 한 20-30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말 꿰일 것이냐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쟁점화시켜서 좀 두루두루 말씀 듣도록 하고 기본권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코멘트해 주시죠. 그나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쉬운 영역입니까? 오히려 어려운 영역입니까? 기본권 강화하자. 그러니까 한 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변화된 예. 그런 반영하자. 이게 지금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이론이 없죠.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건 아직 좀 시기상조다 하는 것들이 조금 얘기된 것들이 있죠. 예. 기본권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나마 이제- 쉬운 분야. 예.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것이 예. 앞서 다 얘기가 됐지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립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쟁점들은 이 개헌 안에 포함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좀 뒤로 미뤄질 예, 것이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한 말씀만 좀 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구분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에서 진전돼 있고 또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9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급격한 양극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인 자유와 불평등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노동자들 내에서도 같은 직장에서 일함에도 또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정규직이고 예.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월급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시정해 나갈 거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서 꼭 다뤄져야 다뤄져야 할 된다. 그런 주제의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문제의식은 좋습니다. 우리 이인영 의원은 문제의식은 좋으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많은 부분들은 헌법 개정을 안 해도 우리 국회가 법률로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면은 모든 게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 틀 안에서 이 법률로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께서 조금 아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방향은 동의하나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는 포괄적 폭넓은 지지를 얻는 정도까지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인영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대목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면 이번 개헌에 반영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미흡하면 아무래도 좀 아쉽게 빠질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국회 개헌특위에 앞으로에 남겨진 숙제다. 그 말씀하시는 상당한 내용이 이미 현행 헌법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 예. 같아요. 목표를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분권 세 가지가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냐 이 영역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역시 이따 후반부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바로 두 번째 쟁점인 정부 형태로 좀 넘어가서요.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분뿐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갈려 있는 문제라서 민감하다들 하는데 어때요? 지금 나름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해 보시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석 의원께서. 아까 제가 기본권 국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와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 이미 87년 이후에 민주화 헌법에서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로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 권력 구조 변경은 법률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우리가 87년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쭉 역대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상징적인 인물인데 왜 국정 운영에서는 다 실패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통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권이 싸우지는 말고 서로 간의 파트너를 인정을 해서 협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혼자 독주하지 말고 독단적인 결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성자 독식 그러면 과반수의 지지도 없이 다 먹은 듯이 그렇게 행동하지도 말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틀을 실현을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대통령제로서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틀을 바꿔야만이 우리가 세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건국 당시와 고도 성장기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것을 감수를 하면서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은 다소 뭐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평가해 줄 수가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서는 이미 그것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이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비민주적인 이런 것을 청산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대통령제는 이제 끝을 내고 모든 선진국에 있듯이 의회가 중심이 되고 국민 대표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야만이. 의원 내각제입니까? 의원 내각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가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론적으로도 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민의 대표는 직접, 국가의 대표는 직접 뽑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부도 구성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해 들어가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 구조, 또 상대를 배제시키는 정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 지역주의 문제가 참 40, 50년 동안 엄청나게 이게 우리의 국력을 참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서로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거의 없애면서 나갈 것이냐. 그거는 그래도 내각제의 틀을 기본적으로 잡아서 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에도 훨씬 낫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관영 의원은. 핵심은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어떻게 일부를 내어놓을 것인가. 그러면 현행 있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권한만을 일부 내려놓는 소위 약간 분산형,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절충된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인지, 이 3개 정도 중에 하나로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크게.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부 형태를 택할 것인가는 이제 각 당 또 상황에 따라 협상을 추가로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직전에 가능하면 개헌을 한번 해보려고 2월 달 말까지 저희 당의 나름의 안을 그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낼 때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1년을 늘리되 단임으로 5년 단임에 6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은 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상당히 나눠 가지는 그러한 형태의 분산된 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저희 당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바가 있는데요. 그때 그 권한을 나누는 건 예를 들어 외치 내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저희 당에서 다시 당론으로 의논해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게 그 어떤 정부 형태가 좋으냐,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제에 대한 그 집착, 이게 좋구나, 선호 이런 게 강하고, 집권 말에 대통령 막 불행해지면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탄핵 전에는 모든 언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꼭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잖아요. 70, 80% 가니까 아니 뭘 대통령제가 문제야, 어떤 대통령이 문제지. 그래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되지. 또 이렇게 좀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데 우리 개헌특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근데 본질적으로 이 대통령제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변형된 왕정이다. 그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왕정도 그렇거든 똑같거든요. 성군만 계속 뽑으면요. 그게 제일 빨리 진보합니다. 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은 그 나라가 제일 선진국이 되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는 게 역사였기 때문에 폭군이 나오는 거고 또 나라 망친 그런 왕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단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수정할 수 있는 제도 중에 그나마 내각제는 레임덕이 없거든요. 대통령제는 레임덕이 생기더라도 조기 레임덕이 생기면 3, 4년 계속 그죠? 식물 정부로 가야 되고. 예. 근데 내각제는 바로 선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정부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이론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추세로는 이 추세로 가면은 변형된 대통령제나 순수 내각제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변형된 제도로 가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4년 중임제, 저희 당에도 뭐 4년 중임제 안 찬성하는 분도 계신데 4년 중임제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4년 단임제로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집중적인 공격이 레임덕이 좀 빨라지는 거죠. 5년짜리보다 4년짜리면 빨라지고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5년 단임제가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단임제로 결과적으로 더 악화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그러려면 차라리 저는 5년 중임제가 낫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단은 지금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정부 개헌안이 먼저 나와야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지금 야3당의 간사들께서는 어쨌든 기존 대통령제보다는 혼합형이든 내각제형이든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쪽을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하태경 의원 말씀까지 또 곁들이니까 더 궁금해지는 이인영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좋은 이 마당의 여당 간사는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직 뭐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인 그 당론 같은 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부터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좀 더 자유롭게 국회의원들이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당이나 저희 그 여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당론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제가 지고지순하냐, 내각제가 지고지순하냐 이런 제도의 지고지순성을 가지고 논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의 전통이라든가 역사적인 그 현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대통령제는 최근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있었고 또 이원정부제 이런 것들은 그 야합 내지는 그 부당한 타협의 산물로서 시도되었던 이런 과정이 87년 개헌의 과정에서도 있었고 또 내각제는 특히 군사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의 음모 이런 것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면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접할 건가 이런 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두 개의 편견을 극복한 상태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 이런 과정에서도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야당에 비해서 조금 더 존중해야 되는 이런 처지인 것은 뭐 정황상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다 이렇게 그 당론으로 못 받고 있지는 않고 아마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논의들, 다양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존중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들을 우선은 더 많이
그 경청하는 또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경청하는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그 대통령 중심제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보완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논의의 예, 균형도 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거나 대통령 중심제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누구도 현행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제도 그것을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정부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입법권 이런 부분들 국회와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좀 더 국회 쪽으로 입법권을 확실하게 이동시키고 넘겨주는 남기더라도 아주 극히 제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권, 재정권 이런 것들은 집행의 권한들은 정부가 갖더라도 이것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이런 권한들은 국회가 가져야지만 400조 원 넘는 막대한 예산, 재정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그 돈으로 인한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권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직무를 행하고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셀프 감사를 하는 거는 이게 좀 모순 아니겠어요? 예. 군사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의 그 잔재인데요. 이것을 독립화시키거나 아니면 국회로 이관하자. 감사원을 예. 독립화 내지 국회 이관. 네, 이런 부분들 하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헌법기관들도 대통령이 장을 추천하거나 몇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것들은 좀 금지시키고 헌법 그 사법기관 같은 게 특히 독립시키고 예. 또 헌법기관들의 독립, 중립 이런 것들을 현저히 그 증대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고유하게 가졌던 인사권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동의제청권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예. 지금의 과도한 대통령 그 권한에 집중돼 있는 이런 형태의 헌법보다는 더 민주적인 그리고 삼권 분립이 더 진전된 견제와 균형이 더 잘 이루어지는 이런 그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이 수 있을 것 정도 같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이 그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 주세요. 제가 한 30년 그동안 있었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있는 헌법 안에서 어떻게 이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 있는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국정 운영을 기본적으로 국무총리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최소화시키고 수석들이 권력을 안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수석 비서관은 서너 명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에 간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국무총리가 내각을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전부 맡겨주고 권한과 책임을 주고 거기에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그냥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일 뿐이에요. 예, 예. 그럼 모든 장관이 국정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난상 토론을 다 하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장관의 지위가 보장이 되면 이는 전혀 지금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그야말로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권위주의 이런 통치는 없어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청와대가 비대화가 됐고 내각이 무력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들이 힘을 전부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실세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서도 항상 누가 실세냐 지금도 그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비선 실세가 되든 노출된 실세가 되든 간에 결국은 권력의 중심축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게 따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회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회가 거수기가 되고 국회라고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따라서 행동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민주화 이후의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YS 때 우리가 실패를 한 걸 보고 저럴 수가 있나.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는 좀 나을 것이다. 다 그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박수 받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은 없을까? 그때 생각한 것이 요새 얘기하고 있는 책임 총리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 총리제라는 개념을 사실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계를 제가 했어요. 그럼 뭐가 하면은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박수를 받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책임 총리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찬 책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에도 참 맞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으로 비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오는 모든 대통령이 모두 다가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화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들러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게 이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틀을 대목에서 바꿔야 그 틀을 완전히 바꾸기 이전 단계로 4년 중임제를 유지하되 입법권, 재정권, 감사권,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국회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죠. 그죠. 행정부 운영권을 네. 행정부 운영권을 국회 베이스로 해서 아예 국회로 정부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여야 간의 협치 문제.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실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다 하는 그런 문제. 얘기 시작할 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제 인기가 높고 하니까 뭐 대통령제 그렇게 문제냐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역대 87년 이래로 6분 대통령 계셨고 지금 7번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6분 대통령들이 임기 초에 다 그랬어요. 인기 좋았죠. 다 인기 좋고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또 실정들이 나타나고 또 국민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이제 주변에 형성되는 그런 어떤 세력 이런 게 이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임기 초에는 그게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보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통제를 잘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이제 훌륭한 대통령이 계속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한번 잘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또 그렇게 잘한다 하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게 소위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차제에 우리가 이 제도의 문제로 보고 한번 새로운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정부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고요. 그리고 이 책임 정치의 어떤 원리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정부 형태가 어느 것이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이제 또 많이들 얘기들 하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각제 할 때는 대체로 이제 의원 내각제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각제의 핵심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를 총리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총리나 또 각부 장관들은 꼭 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데서 국정의 총괄 중심을 총리로 옮기자 하는 데에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김영호 의원 말씀하신 건 상당히 진전된 아니고요. 그렇죠. 특히 입법하고 예산에다가 감사, 인사, 뭐. 감사도 있고 이제 인사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인사에 있어서 연정 요소만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상 상당 부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연정 부분이라는 것은 가령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과반이나 혹은 3분의 2 정당이 연합을 해서 연합 총리를 뽑고 그 총리에게 뭐 외교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지명권을 주는 정도까지 간다면 사실상 그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사를 대통령이 계속 이제 독점하는 구조로 가느냐 이 부분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진정성 있게 맞습니다. 지금 접근하느냐 그 가르는 좀 시험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듭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또 짚어야 할 대목이 어쨌든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상당 부분을 국회에게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할 이야기가
국회를 구성하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국민의 민의가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나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야삼당 의원들이 먼저 의견을 좀 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소위 소수당이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행히 국회에서 사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를 별도로 가동하는 것 이외에 정개특위를 따로 만들어서 선거법 개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그리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자라고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100대 개혁과제, 국정과제에 보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물론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비례대표성 강화, 그래서 독일형 연동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진전된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지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의사와 국회 의석수가 제대로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는 헌법 개정 작업, 저는 이번에 헌법 조항에 반드시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에 맞는 선거제도를 마련한다, 법으로 위임해서 마련한다라고 해서 법률에 위임하다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판례와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비례성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나온다면, 만약에 그런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같이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쨌든지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인영 간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진전된 그런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정종섭 의원 발언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김관영 의원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그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도 우리가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거구 인구 조정을 할 때 2대1 미만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되려면 1대1이 되면 가장 완벽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거냐?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회, 국회 베이스로 해서 정부가 만들어지는 내각제에서는 이 다당제 구조하고 이게 친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오라나신 게임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주 성향이 강한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소선거구제로 해서 양당제 체제를 만들어줘야만이 덜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숙성이 있죠. 이 친화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 간에 있어서의 이 체계 정합성의 문제가 또 동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가 하면은 지방 분권을 강화를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금 지방정부에 넘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제 합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넘겨주면 지금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럼 지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지금 국회에서 일하고 대부분이 다 지방에 가서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역할은 사실은 거의 줄이고 국가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의 권한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도 한번 줄여보자. 충분히 줄이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국가에 몰두하고 여기에서만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필요할까? 제가 봤을 때 한 200명 해도 돼요. 그런데 200명을 어떻게 뽑을까 했을 때 지금 같은 선거구제를 가지고 200명을 뽑아보자 하는 이거는 서로 전혀 안 맞는 방식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비례성도 고려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규모의
그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전체 그림 속에서 사실은 이 선거 제도도 이게 디자인을 하는 게 연동돼 간다. 연동돼 간다. 이게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정부 형태 결정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당이 다 동의하시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개헌 쟁점 중에 국회 부분에 오면 그렇죠. 지금 현재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꿔야 되지 않냐. 또 이제 이건 지방 예. 분권론에서도 또 이제 같이 맞습니다. 주장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선거제도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부 형태와 또 이 선거제도는 지금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형태의 변화가 있으려면 정당과 선거제도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건 뭐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특히 그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선거제도에서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때 다당제 형태에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결선 투표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한다면 뭐 반드시 체제 정합성의 문제로만 이것을 보기엔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각제로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속에서 몇 가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내각제로 갈 때 과연 그러한 강력한 지도력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거냐. 독일 같은 경우엔 내각제를 통해서 통일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럽이라는 나라 속에서 지정학적 조건이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더 유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각제로 가는 혹은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 국민들로부터의 불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개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자기 개혁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 중심의 이런 선호 경향들을 쉽게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현재 국민들 속에서 대통령제와 관련한 그 선호 현상들이 만만치 않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민들이 수용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 논의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들이 국회 선거제도 이야기 나오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위한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약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정유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비례 3대 1에서 2대 1로 줄였잖아요. 이걸 1.5대 1로 더 줄여야 된다. 더 줄이고 이제 농촌 같은데 이제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권역별 비례대표 형태로 느리되 권역별 비례대표도 연동형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총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이 개헌 흐름하고 같이 원만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 이 점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세세한 설계 문제이고 사실 권력 구조 정부 형태의 개편과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에 정치권 전체가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국회의원 숫자 조금 늘리는 것도 국민들이 전 양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앞에 전반적인 개편은 별로 안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슬쩍 늘리려고 하는 식으로 비추어지면 거기에는 저항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거나 의회 중심적 요소 이런 것이 대폭 강화된 정부 형태를
만들어 간다고 그럴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경제적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유지 온전되는 방향으로 그런 게 기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그 걱정들도 상당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 중에 사회 경제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전시켜내는 이런 것들도 그런 점에서는 뭐 불신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정당 선거제도 그것의 변화가 뭐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요. 정부 형태 변화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 못지않게 여전히 그 사회 경제적 변화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납득할 수 있는 뭐 이해, 동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는 안 열린다고 강조하고 외부에서는 뭐 느려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뭐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게 혼선을 빚는데 지금 지방 분권을 강화를 해서 지방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금 이전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을 많이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지방의원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반 정도를 지방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중앙에서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말로는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권력은 다 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자꾸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게 큰 틀부터 먼저 설계를 해놓고 보면 이제 쉽게 보이는 거예요. 내친 김에 지방 분권으로 이 의제를 옮겨서 정정섭 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상당 부분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을 이번 헌법 개정에 반영을 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부가 결심을 하면 상당 부분은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도 예. 만들면 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 과정이라도 이 정부가 나는 헌법 개정 안 해도 이런 거는 다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만큼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게 헌법이 이게 장애가 생겨서 내 넘겨주고 싶어도 못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헌법에다가 넣어다오. 그러면 그것도 더 환영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서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넘겨줄 거 넘겨주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선거들 추천하는데 근데 관여하지 말고 그럼 지방과 이게 중앙을 분리시키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에만 몰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수도 훨씬 줄어들죠. 정 의원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저기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대폭 하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총론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장관을 해보시니까 그게 넘기는 게 상당히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뭐가 하면은 행정자치부 장관들은 지방 권한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방의 재정이 약한 부분이라든지 뭐 또 지방의 조직 문제라든지 여기에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거를 많이 확대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안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권력을 다 쥐고 대통령이 돈을 다 쥐고 이 국가 전체를 통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로 지방 분권이 중요하면 오늘이라도 나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방에 다 넘긴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은 지방세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건 법률로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방세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헌법에다가 손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사무 일괄 이항까지 다 지금 정리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라도 지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 또 이인영 의원 말씀 좀 들어보죠. 글쎄 뭐 대부분 우리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거주와 관련해서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권을 넘겨받는 것과 등기 자체가 옮겨지는 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종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 전세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넘어서 등기권 자체를 옮기는 이런 것들이 그런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헌법적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자치분권, 지방분권, 지역분권 이런 시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논의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금 재정을
8대2 이렇게 나눠받는 거를 6대4로 나눠받는 이런 재정을 좀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정부에서 인사 TO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량권을 확대해서 받는 거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자치분권을 좀 확대하는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자치입법권 또 그 자치조세권 또 자치행정권 이런 데까지 이렇게 확장하자. 그래서 준정부의 형태로 지방정부의 형태를 도입하는 이런 데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연방제 수준으로 사법적 수준 내까지 이 지방 분권을 진전시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진전된 수준에서 지방 분권, 지역 분권, 자치 분권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미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문제를 제1소위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지방분권에 관해서만 특별히 한 세션을 정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 이제 그런데 제가 논의를 해보니까 지방분권에 관해서 헌법에 좀 여러 조항들이 미약하다. 예. 아직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헌법에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딱 2조항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17조와 118조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헌법은 88년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87년에 만들어져 지금 30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7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자치가 95년에 시작돼서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진척되고 지방자치의 요구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전국 대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에서 토론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방 분권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시려고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상당 부분 헌법에도 필요한 부분을 넣고 또 그것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실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현재 재정은 8대2고 실제로 일하는 건 6대4다. 그렇기 때문에 6대4에 장기적으로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이번 기회에 헌법에 좀 넣어서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내친 생각합니다. 김에 아까 언급했던 양원제까지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바른정당에서 가장 이제 다른 당하고 차이가 많이 난 지점이 지방 분권 같아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만 빼고 입법 행정은 연방제로 하자. 그러면 사실 양원제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지금 추세가 이제 지방 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그 트럼프나 그 극한적 민족주의가 나오면서 약간 멈칫하긴 했지만 세계화 경향이 한동안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EU 단일 국가로 갔고 EU 단일 국가는 거의 주권을 EU한테 넘기는 형태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계화 흐름도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 근데 이 세계화 흐름이 갈 때 중앙정부의 국가끼리도 표준화를 하는데 이게 지방의 장벽에 또 갇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핸드폰이 지금 나라가 바뀌면 옛날에는 CDMA가 있고 뭐 GSM이 있었어요. 근데 경상도는 CDMA 쓰고 뭐 전라도는 GSM 쓴다. 통신 관련해서 독자적인 규정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방제 나오는 것은 거의 도를 넘으면 뭐 로밍 해야 되는 식의 그런 이념을 깔고 있어요.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영역과 중앙 집중을 강화해야 되는 영역을 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실용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 같은 문제는 전 지방의 특성이 강화돼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시장과 교육감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시장이 되더라도 사실 자기 지역을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과 문화거든요. 근데 교육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큰 근본적인 변화를 못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를 시장하고 통합하든지 시장의 교육감을 임명하든지 어쨌든 시장의 권한을 그 내부에서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입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우리 국가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또 지금은 나라가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나오면서 급격히 변하잖아요. 10년 전 대한민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선거도 모바일 투표를 다 합니다. 이제는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곧 지금 왔고 이미. 그러면 모든 입법 같은 경우도 직접 국민들한테 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두어서 국민주권주의하고 거의 대등한 이거는 상당히 그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저는 좀 충돌하는 퇴행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실용적으로 그 영역을 나눠서 분권 강화 그리고 중앙성 강화 나눠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주영 위원장께 제가 마무리로 네네. 한 말씀을 청하고 싶은데 네 분 간사님 제 말 듣고 너무 오해하거나 불쾌하지 말아주시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네 분 다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지방 분권 강화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정정섭 의원은 대통령이 안 주려고 그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국회의원도 안 주려고 그런 겁니다. 지방 권력이 강화되는 건 국회의원의 권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거기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 적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주영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지방 분권 강화 총론은 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죠.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재정권 속에는 이제 조례 재정 조례로 이제 그 조세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갔을 때 그러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 또 거기에 산업체가 많은 곳, 또 그렇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는 그러면 세목도 여러 가지를 세워가지고 세금을 많이 이제 걷고 여기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조금만 걷어가지고 우리끼리 요것만 가지고 잘 살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죠. 조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해상충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헌법 규범에서 좀 추상적으로라도 어떤 원칙을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 얘기하면 중앙대 지방, 중앙대 지역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분권을 얘기하지만 또 지방 지역 요 단위 안에서의 분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이제 막강합니다. 의회는 또 견제한다고 하지만 거의 들러리 수준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장들의 이 지위와 권한이 너무 제왕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번 헌법에서 이 지방자치 부분을 정할 때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덧붙여요. 중앙정부의 정부 형태 권력 구조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정부 형태 권력 구조 거기도 역시 같이 연동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결단들을 이제 우리는 해야만 이번에 성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이제 내용에 대한 토론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한 15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토론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매듭 지어 가실 건지에 대한 건데 우선 위원장께서 일정상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내년 지방선거 6월 13일이죠. 예, 그때 개헌안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 짓는다. 이제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뭐 의견이 통일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헌법이나 또 법률이 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대체로 2월 말까지는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3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발의되고 이제 발의되면 20일 공고 기간 또 60일 이내 국회 의결되면 이제 국민 투표한 공고 18일 요걸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정에 역순으로 하면 내년 그렇죠. 2월 말이 마지막입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돼야 이런 이 절차적인 그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개헌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한 금년 연말까지는 좀 1차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이제 논의들을 많이 해왔지만 8월 29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별 11군데 이제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 지역의 전문가 또 이 개헌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 이제 토론자로 나오셔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개헌 요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다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이 이 개헌하는 기회에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수렴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국민 개헌 발언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온라인 상으로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토론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좀 이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논의의 출발이네요. 전국 순회 토론, 말씀하신 개헌특위 홈페이지, 국회 내 개헌 발언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월 말 정도까지 의견들이 좀 취합되면 이제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 조문 소위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할 텐데 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제 조문화 작업을 위해서 이제 합의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일정을 두고 지금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한 가지의 쟁점, 정부도 개헌에 관한 정부안을 국회 개헌특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토론 하나 붙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토론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이룬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꺼번에 모든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개헌 못하는, 이건 불행하다. 만약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도저히 의견이 충돌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될 수 있는 기본권이든 지방분권이든 몇 가지 조항이라도 합의된 것만큼이라도 이번에는 하자. 이런 의견을 전문가들이 많이 주셨어요. 마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던지겠습니다. 한번 의견들을 좀 줘보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인 제안을 여기서 드리면은 지금 저희 일정이 한 9월 말까지 국민 대토론회가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정도 10월 말까지 그동안 논의했던 백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보내고 그리고 10월 말부터 한 12월 말까지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초안을 국회에 달라. 그럼 그 초안에 똑같이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 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기본권이 먼저 합의되면 다음에는 기본권만 통과시키고 아니면 뭐 다 되면은 다 통과시키고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 덜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저희 국회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급한 것은 이 개헌 특위 발단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걸 개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아무래도 무게를 정부 형태를 이제 개헌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좀 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까지는 어쨌든 정부 형태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겠다 이런 정치적인 약속을 하고 그거 하나라도 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 지금 로드맵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가 한 2월 말까지 진도 빼가지고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정부가 시간이 없거든요. 국회 의견 수렴할. 그러면 정부 안을 내놓고 그냥 예스와 노 되는 거죠. 받을래 말래. 그러면 다시 국회에 큰 싸움판만 벌어지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과는 국회에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합리적으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스케줄을 재조정해서 좀 원만하게 국민 대통합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개헌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을 매개로 또 국민 대분열, 대싸움만 벌어집니다. 하태경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어요? 저는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개헌에 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정부가 내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핏 들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냐 안 되냐의 가장 큰 의중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물론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서로 교감하면서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여야 간에 나름의 어떤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노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쉽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이면에 뭐 국회에서 합의 되겠어? 네, 합의 안 되면 뭐 내가 낼 테니까 내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그런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정부안을 내볼 테니 그걸로 한번 나중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저는 소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지금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거기서 조속히 빨리 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국민들 안에 저도 따르겠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어쨌든지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만약에 합의 안 되면 정부안을 내겠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6월 말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되게 하려면 금방 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안을 먼저 내서 그것이 같이 여기서 의논되어서 또 합의된 안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정부의 안을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주어서 그것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의논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당 싶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마저 들을까요? 정정석 의원부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관영 의원하고 같습니다. 누가 하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게 저번 발언이 그 말이라면 그것은 언제까지 시한을 우리가 정해서 그때까지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안을 이쪽으로 일단 국회로 주는 게 맞고 그 사이에 또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심의 과정에서 처리를 하는 그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국회에서 결국은 합의안이 안 만들어질 때 내가 내놓겠다 했을 때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이거는 그야말로 복잡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이 개헌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만들어 갈 때는 욕심을 내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는 도저히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것만 하고 또 그다음 단계 또 다시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은 결국은 이거 개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회 갈등만 커지고 결국은 국민 분열만 될 것이고 결국은 개헌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최소 합의가 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루어낸다.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자, 이인영 의원. 우선 뭐 대통령의 그 말씀을 저는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를 특히 그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개헌의 방향 못지않게 개헌의 과정을 활발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대통령의 혹은 정부의 별도의 어떤 다른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있고 국회가 이 개헌 과정을 좀 더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뭐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젠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 내용 그 형식적으로는 국회로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헌법적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 내용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의 그 개헌안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어떤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국회에서 내용적으로 어떤 심의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좀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각 당에서도 그런 점들은 좀 검토해 보시고 그럴 문제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위원장님 말씀. 예, 그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이제 대통령이 물론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이제 제안할 수 있고 양쪽으로 제안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집권자 또 인물, 정파 이런 중심으로 된 개헌안은 과거에 보면 이게 좀 그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한 그런 안이다. 이런 의심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대로 선의로 그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받아준다. 그렇다면 그런 개헌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제안을 하겠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의견이 다르고 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예. 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개헌 모멘텀이 이루어지지. 저는 어느 특정 맞습니다. 인물, 정파 이런 중심으로 된 개헌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5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대통령의 그 발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몇 분이 아까 지적하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어요. 국회가 합의 못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지지도를 바탕 삼아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 그럼 이제 국회랑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회가 논의를 하는데 최종 합의를 못했다. 근데 정부가 볼 때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형태는 너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못 합의했는데 기본권의 몇몇 조항, 지방부권의 몇몇 조항은 합의를 이루어 가더라. 그것만 반영한 대통령의 정부안을 국회로 보낼 테니 합의된 것까지는 그냥 통과시켜다오. 이렇게 별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정부안 제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면 국회는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지 못했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시대적 필요를 반영한 개헌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한번 줘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논리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는 상당 부분 헌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거다.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는 문제까지만 합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래요. 네. 다른 그래서 분들은? 예를 들어 권력 구조 빼고 예. 기본권 부분에 가장 합의된 부분 그것만 가지고 몇 가지. 넣자. 예. 그거는 지금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나마 그래도 그런 개헌을 해내는 게 또 성과가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거를 굳이 개헌을 중요한 논의들이 많았는데도 그거를 빼고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다 해결되는 부분을 그거를 굳이 헌법을 개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비용도 저는 들고. 그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다른 안 분들은 맞다. 어떻게 네, 저는 뭐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합의된 것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일면 동의합니다만은 예. 저희가 지금 이번 헌법 개정 작업을 30년 만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권력 구조에 관한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합의해가지고 만약 이거를 그 어려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국민투표까지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낄 실망감은 저는 상당히 예. 클 것이다 생각을 예. 하고 예. 저지를 어떻게든지 해서 좀 합의를 이루어내서 꼭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이제, 비슷하신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른데 이게 대타협이 될 때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그러니까 일방이 서로 양보해서 대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개헌의 출발이 권력 구조에 대한 건데 알겠습니다. 핵심 부분을 알갱이는 빼버리고 쭉쟁이만 놓아가지고 한다. 그건 좀 우리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이인영 같습니다. 의원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삼아서 네 분께 30초씩만 5분께 마무리 발언 청하겠는데 국회에 지금 개헌특위 관련해서 그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자문위원단 또 실무지원단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노고 치하도 좀 한 말씀씩 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아까 던졌던 그 질문이 너무 비관적 전망에 기초해서 던졌던 질문인 것 같아서 우선 저부터 취소하고요. 긍정적 전망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대타협을 이뤄내 주시기를 정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0초씩. 예, 이번 개헌은 사실 탄핵과 촛불 때문에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 개헌을 해야 되고요. 이번 개헌은 권력 구조 개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걸 이루지 않으면 이번 개헌은 실패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 인기가 높다고 해서 그 본질이 희석된다면 또 세월이 지나면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안 좋게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김관영. 네, 개헌을 앞두고 많은 자문위원님들 또 그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점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들을 국회에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헌에는 정치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큰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 개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꼭 합의를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정정숙 의원. 예, 이번 국회에서 참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많은 자료와 많은 논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는 몫이 국민들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이 국민들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왜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느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풀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하고 개헌이 필요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주인공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 노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인영 의원. 개헌이 밥을 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헌이 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의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운명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주권자로서 직접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개헌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또 국민이 주인된 개헌 과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서 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30년 만에 개헌 특위가 국회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역사적인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임하고 있는데요. 개헌 특위에 36분의 국회 특위위원뿐만 아니라 50여 분의 전문가 또 시민사회에서 개헌 운동하시는 분들, 자문위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회 직원들 한 60여 명이 이 개헌 특위에 지금 매달려 가지고 이 논의들을 위한 모든 뒷받침들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이게 최고의 정치 개혁이다. 예. 개헌이 그런 자세로 저희들 개헌 꼭 성공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5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 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대타협을 이루어서 멋진 개헌을 좀 이루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방송 오부작 특집 토론 개헌이 미래다. 오늘로 이제 모두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 오부작 토론이 국민 여러분께 개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제고시키고요. 또 정치권에는 개헌에 더 진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